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오는 25일이죠.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상이 연이틀 무산되는 등 양측의 신경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인 한동훈 대표는 오늘 금투세 폐지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개별 일정을 소화하면서 삿바 싸움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태희 기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당론 추진하는 국민의힘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참석해 힘을 실어줄 예정인데 금투세 폐지는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국민의힘은 이를 적극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회담의 의제 제한은 없습니다.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보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에 동의한다며 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권한이 있다면 결말이 날 걸로도 기대합니다만 권한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신임 지도부와 함께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계파 갈등 해소를 위한 행보로 당내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 회담을 앞두고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이틀째 무산된 양측의 실무 협의가 오늘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해서 계엄을 준비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막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난을 했는데 민주당의 이런 주장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장윤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 준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에 이어 당 지도부가 잇따라 계엄 의혹을 제기한 건데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막말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말이고 망언입니다. 안보 사안까지도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궤변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계엄 저지선 확보를 위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계엄 선포권도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권한인데 수틀리면 할 수 있다. 총선 후에도 관련 주장을 반복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계엄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의 충성 경쟁하려는 음모론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오늘 25일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좀 실무 협상이 또다시 무산이 됐습니다.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국민의힘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을 연결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 한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일단요, 실무 협상이 지금 이틀째 불발이 됐어요. 먼저 이유가 이틀째 이렇게 불발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양 비서실장 간 전화 통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정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원래 실무 협상이라는 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양측 실무 협상 대표들이 예. 물밑에서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뜬금없이 TV 토론, TV에 전면 생중계하자 회담 전체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 조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내일 정도면 또 실무 협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은 없고 하루 내일 정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은 국민의힘에서도 당내 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당의 경우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신임 지도부 예방 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이해식 비서실장이 당연히 동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방금 언급하신 대로 이제 생중계 요 부분이 공개가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 앵커도 아시지만 이게 어렵게 성사되는 여야 대표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날짜는 잡혔으면은 그러면 이게 대원칙이랄까요?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야 대표가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민생 부분도 있고요. 우리 해병대원 특검법도 있고 여러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생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여야 대표가 어렵게 만났으면 국민들께 실질적인 회담의 성과를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회담 전체를 생중계한다면은 거기에서 밀도 있는 말 그대로 회담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죠. 이거는 토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대표 모두 자기 지지층이나 당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쉽게 어떤 절충점이랄지 진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실제로 얘기하면 회담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이 아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요, 당시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공개 회담을 요구하지 않았냐, 왜 생중계 제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얘기 듣고요. 네. 저도 대변인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정을 조금 아는데 네. 좀 집권당답지 않게 또 그냥 좀 궁색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 당내 상황이나 입지가 조금 여의치 않은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물타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당시에 김기현 대표가 제 기억으로는 23년도 6월, 10월 두 차례 대표회담을 제안합니다. 네. 당시 어땠습니까? 일체의 영수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부하고 김기현 대표는 정말 회의 때마다 예.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를 험한 말로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23년 6월에 했을 때는 5월에 봉하마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수도식에서 이재명 대표에 그랬답니다. 우리 식사나 한번 합시다. 그게 회담 제의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대답이 없다고 한참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밥 먹고 사진 찍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정책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TV 토론을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됐는데 의제 부분이랄지 형식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잘 안 됐어요. 예. 당시에 기억에도 김기현 대표가 대화 제의는 던져놨지만 네. 우리 김기현 대표 측에서 실무 협의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대안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는 아니고 왜냐하면 국민은 좀 보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네. 얘기하는 것처럼 글쎄 이제 나와서 얘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쪽에 생각해서 민생 현안만이라도 좀 생중계하고 또 쟁점하는 비공개라고 이런 좀 다양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게 실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중요한 회담이 있으면 정상회담 할 때도 상당히 앞부분 같은 경우는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주장을 무슨 속 시원하게 공격하고 공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야 대표가 만나서 국민들에게 실제로 민생을 돌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같이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이 합의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한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민주당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우선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생 현안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회담 의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실무협의에서는 당연히 의제를 얘기해야 되고요. 네네. 저희들은 지금 알려진 것처럼 해병대원 특검법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저희는 3가지 정도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민생회복 지원 특별법, 예. 통한 특허 지원금 문제, 그다음 해병대원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제3자 추천안, 그거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또 한 대표가 거기다가 제보 무슨 의혹 같은 걸 덧붙였어요. 네. 그마저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선 명분으로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예. 논의해야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원하고 있는 정치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 대표도 얘기했듯이 지구당 문제랄지 이런 거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 이제 내일쯤 실무 협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제나 또 형식 같은 데서 좀 합의가 곧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그리고 한민수 제 예상은 대변인 내일이지만 얘기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제 패널들과 함께요. 지금 정치권 지금 한민수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회담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생중계 여부 또 구체적인 의제를 어떤 걸 할 건지 지금 신경전이 보셨습니다. 팽팽합니다. 과연 회담의 성과를 냈을 수 있을지 뭐 이런 우려도 목소리도 있는데 글쎄요. 해야죠. 어떻게 뭐 형식을 어떻게 만들지 간에. 네, 회담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보다 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엔 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제가 볼 땐 좀 생중계에 대한 울렁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비단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아까 조금 전에 한민수 의원도 말했지만은 예. 23년 5월에도 사실 여기 김기현 당대표가 TV 토론도 좋다, 라디오 생중계도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먼저 제안했던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 그냥 유야무야 좀 이렇게 처리되면서 넘어갔던 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지난 총선에서 개항을에서도 보면요. 이게 지금 그 생중계를 좀 거부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그 토론회 자체를 이재명 당대표가. 그리고 이번에도 생중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화들짝 놀라는 형태인데요. 생중계를 할 정도로 지금 제가 볼 땐 정책적인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서 제가 볼 땐 진짜로 여야 회담을 하려고 했다기보다 한 번 던졌는데 이걸 이렇게 받을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금투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 던졌는데 이거를 한동훈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낼지 몰랐다가 좀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예. 그리고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이렇게 민감한 정쟁용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예. 최상병 특검 민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원내에 뭐 토의를 넘기든 토론을 넘기든 하더라도 여기 당대표 간에 만나서 진짜로 민생과 관계된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예. 금투세도 마찬가지고 추석 물가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라도 서로 논의하면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야 국민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습니다. 뭐 민생 네. 챙기고 윈윈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중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겁니까? 이재명.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살짝 놀라지 않았다고 그렇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저희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한동훈 대표께서 토론을 하면은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합의가 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과연 이 생중계 이후에 당에 가서 또 대통령실에게 이것을 설득하고 관철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도 아니 한동훈 대표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당내 설득을 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이러한 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부담이 될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회담을 할 것인지 토론을 할 것인지 좀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담이라는 것은 조율 후에 어떤 결정을 하는 세레모니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 토론이라는 것은 서로 그 어떤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생중계를 원하신다면 토론 주제를 정해가지고 토론을 그러니까 하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회동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이런 방법도 생각도 있고. 해봅니다. 어쨌든 뭐 국민이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동지다라면서 손을 맞잡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님과 제가 그리고 민주당과 혁신당이 찰떡궁합으로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우당으로서 최종적인 정권 교체 힘을 합쳐서 조속하게 정권의 폭주 퇴행을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 직접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특검법 공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손을 잡고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압박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조국혁신당 최초의 그 당이 나올 때 조국 대표와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에는 동상이몽할 것이고 5월 동주로 끝날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저렇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이제 갈라지는 약간 적대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정당성이 없습니다. 애초에 정당성이 없는 것에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수백 명이 모이든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 주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여기 수사권이 없는 것에 수사권에 대해서 강압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 다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상병 특검이 21대부터 시작해서 22대 국회까지 얼마나 많은 민생 법안들을 발목 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민생을 위해서라도 이제 좀 최상병 특검 나와줘라. 그리고 지금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 지켜봐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두 당은요 특검법과 이 정권 교체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요 미묘한 경쟁 관계인 거 요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월에요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민주당 전통 텃밭 호남을 공략할 거다. 직접 조국 대표가 월세를 산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지역 기반이 겹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남에서 재보궐선거에서 경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유권자들께서 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쉽게 말해서 서울 가서 정치하시는 분이고 이 단체장은 정당에 상관없이 좀 행정가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무소속 단체장들이 당선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이제 공천이라든지 공천 이후에 본선 경쟁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호남에서 단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 유리하고 저희에게 공천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출마를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긴장을 하고 건전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요. 이재명 이게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이 연일 여권을 향한 거친 발언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발언을 비판을 하면서 계엄령이 또다시 언급됐는데 이 직접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반국가 세력 발언과 또 김용현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탄핵에 대비한 계엄을 위한 예비 작업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뭐 근거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이게 계엄령을 준비하는 거라는 것을 어떤 행정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거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말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적어도 근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상 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말을 하다 이 얘기가 나왔냐면 최근에 군에서 핵심 보직에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들이 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방첩 사령관 그리고 777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777 부대 사령관.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이 방첩사령관이 합수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뭐 보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이 합수부장을 보안사 사령관을 하시다가 합수부장이 돼서 이 정보를 장악해서 이 군사 독재 시절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병주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계엄령이 발령되면 이분들이 요직에 가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확장이 된 것 같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어쨌든 간에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이 확인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제보를 했다라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제 말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우려 수준이라고 우려 수준이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왜 이런 주장을 계속 한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논리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동되는 것인지 짧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쿠데타나 내전 반란
그리고 전쟁이나 폭동,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해서요. 네네. 국가의 치안 유지가 불가능하고 사법권의 유지가 불가능할 때 국회 동의를 받고 행정부 수장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국회의 동의예요. 제적위원회 가반수가 동의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가반 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정말로 민주당이 걱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 행태가 국가의 치안 질서를 위협하고 그리고 사법권 유지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본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면 이거 계엄령 발동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 제적위원회 가반수가 동의 없이는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실행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어불성설 주장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이재명 대표는요,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이 행위를 누가 하고 있냐? 거울을 좀 선물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여당은 대통령 발언이 을지연속 관련해서 이 가짜뉴스 등 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반국가 세력이 누가 하고 있냐 이렇게까지 거울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최근에 이제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의 어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이러한 발언들이 국민의 마음을 몰라주고 일본의 마음을 더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러한 행동들이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반국가 행동이 아닌가라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MZ세대와 알파세대가 이렇게 더불어 살고 있는 2024년 지금에 있어서 과연 이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반자유 세력이라든지 이러한 단어가 어울리는 건지 만약에 이것을 북한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북한이라고 좀 규정을 해주시면 오히려 야당이라든지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사이버 테러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정확한 워딩을 보면요.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반국가 세력을 동원해서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은 지금 김정은 수석 대변인입니까?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왜 북한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거의 발작 수준의 발언들을 하는지 제 도대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국가 세력이 꼭 북한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 간첩, 스파이 등으로 인해서 국내에도 존재한다는 거 명확한 진실이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정치적 해석을 해서 대통령을 공격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 여기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 중에서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야말로 지금 일제에 맞섰던 독립군들이나 6.25 전쟁 당시에 희생됐던 우리 군들조차도 이게 부정하는 건지 좀 묻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모두 다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수 전 대변인 말 얘기 중에 이제 발작 수준,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니까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른바 이 방송장악 청문회 세 번째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불참을 했고 여당은 위법 청문회라면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 재판 중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지금 국회의 권위를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통해서 지금 자백을 강요하는 이 중대한 헌법 기본권 침해 상황에 방통위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냈습니까? 답변을 제대로 했습니까? 뭐 하느라고 고생을 한 거예요? 국회가 제대로 일하겠다고 하는데 방통위 직원이 지금 이 자리에도 안 나오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전하는 겁니까? 자, 민주당은 이 청문회 불참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요, 직무가 정지됐는데 증인 출석 요구를 하는 건 국회 권력 남용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글쎄요,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보십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직무정지가 되긴 이후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네네.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시고 나서 직무정지 되기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예. 이분께서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83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2시간도 채 안 된 시간 중에서 예. 이거 제대로 된 어떤 검토가 없이 이것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하려면 정당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공직자였다고 하면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네. 또 지원자들 중에서는 어쨌든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재척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직무정지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직무정지 되기 전에 있었던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네, 여기 탄핵 자체가 지금 명확하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업무 중에서 헌법 질서를 흔들 만한 어떠한 위법 사항이 있을 텐데 네네. 하루 한 사람이 무슨 위법 사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기 전부터도 지금 탄핵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있는 상태였다. 예. 탄핵이라는 제도를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정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문회라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마찬가지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지금 26일까지 한다라고 서울행정법원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또 지금 증인으로 불러서 또 이런 어떠한 뭐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거 진짜로 정쟁을 위해서 사법권을 뒤흔드는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이 진짜로 민생을 원한다라고 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쟁적 행위들부터 중단해야 그때서야 민생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그리고 실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이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이 청문회가요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영향을 줄 수 없을지는 사실 저희가 뭐 어떻게 지금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민주당도 방송통신위원회 2명, 민주당 모수 2명을 이제 추천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방이 이제 회의 과정에서 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아니 2인 체제가 그렇게 잘못됐으니까 빨리 이제 선임을 해라. 그런데 과거에 사실 최민희 상임위원으로 저희가 추천을 했지만 예. 여러 가지 사정에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탄핵, 임명, 탄핵, 임명 이것을 악순환을 반복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이제는 탄핵이라든 어떤 카드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몫으로 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최영두 과방위 국내인 간사께서 대통령께 말해서 저희가 반드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신뢰 성실의 어떤 원칙에 합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해서 아무래도 방통위를 조금 정상화시키는데 저희가 뭐 합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뭐 합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1년 정도 이제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추천하겠다는 거냐? 그 이유는 뭐라고 이렇게 선회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탄핵을 해도 이게 어차피 다시 임명을 하시고 또 다시 또 탄핵을 하고 임명하는 과정 자체가 이게 너무 무의미한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과방위 자체가 다른 법안들이 전혀 생산적으로 통과되지 않고 이런 정쟁으로만 흐르고 있잖아요. 3달 동안 18차례가 회의가 열렸는데 전혀 법안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 있게 하려는 거죠. 국민의힘은 5인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5인 체제여야죠. 그러니까 규정대로 되어 있다면 대통령이 2인을 추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에서 5인 체제여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때까지 지금 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이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명확하게 방통위법에서는 지금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넘으면 의결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지난 여기 그 헌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KBS나 EBS의 정기 수신료 분리 과정에서요. 이 2인 체제의 결정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정치적으로만 끌고 가서는 민주당에서 실익이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2명을 추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통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2인 추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탄핵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빨리 다 복원을 시켜서 5인 체제로 만들어야지 맞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오늘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주 만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현석 기자. 네, 용산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취재 열기가 뜨거워 보이는데 슈가 씨, 경찰서에 도착했습니까? 네, 슈가 민윤기 씨의 소환 소식이 알려지자 이곳 용산경찰서에는 아침 일찍부터 취재진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슈가는 오늘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경찰에서 포토라인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비공개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슈가는 6일 밤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슈가는 한남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스쿠터를 타고 집에 가다 중심을 잃고 쓰러져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사과문을 내고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했지만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7%였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는 해명과 달리 좌석이 있는 전동 스쿠터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져 거짓 해명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후 BTS 소속사 앞에는 슈가의 탈퇴를 촉구하는 화환과 트럭 시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내년 6월 소집 해제 예정입니다. 다만 근무 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병무청에서 별도 징계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르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이뤄지고 이 총장이 무혐의 결론을 받아들일지 여부만 남게 됐는데 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5월 초 서울중앙지검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겁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왔고 최재형 목사의 청탁을 들어준 것도 없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총장은 무혐의 결론을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요 김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무혐의 결론 내린 그 무엇 때문에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무혐의가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한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법 개정하겠다고 개정안 냈어요. 개정안 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률 가지고는 형사처벌이 안 된다 그 이야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가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무 관련성 없다고 그랬잖아요.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영부인의 배우자인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법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 최재형이 디올 파우치를 왜 영부인에게 전달했습니까? 그 목적이 영부인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한 거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최재형이 저 디올 파우치를 들고 간 거는 불법적으로 몰카를 찍기 위해서 하나의 미끼로 들고 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행 법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지극히 명백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적 근거가 없고 직무 관련성 여부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무혐의 결론이 나온 건데 일단은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는 법조계 일각, 야권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법조계 일각이나 야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혐의의 결론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 소위 말하는 출장 조사의 문제도 있었고 네. 또 5월 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뒤에 수사팀이 해체됐던 배경 이런 것이 어제의 무혐의라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 부정청탁법이 최초 입법된 계기가 기억을 돌아보면 그랜저 검사 혹시 벤치어 검사 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청탁의 관행 이게 법적으로 뇌물죄나 알선수재죄 같이 대가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 미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폭넓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어떤 청렴성을 요구하기 위한 법안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더 넓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대단히 좁게 해석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청탁의 내용이 이미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 청탁이 없다, 감사의 표시다. 이걸 납득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김 여사 조사를 두고서 총장 패싱 논란도 일어난 바 있는데 글쎄요, 이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무혐의 결정을 제가 하겠죠. 뭐 이른바 총장 패싱 운운했지만 이 총장 패싱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 방식의 과정에 있어서의 패싱을 의미하는 거지 결론의 패싱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저도 뭐 그 부분은 마찬가지 생각인데 이왕 할 거면 제3의 장소 말고 검찰청에서 소환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라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패싱 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원석 총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 부당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 15일까지니까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수사를 더 질질 끌어가지고 뭐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보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원석 총장의 임기 내에 이 사건이 마무리 지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담을 후임 총장한테 지우겠다라고 한 건데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일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도 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기저귀만 찬 채 울고 있던 3살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부모에게 돌아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경찰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서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엄마를 찾게 된 건가요? 그 아이가 발견된 곳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택배 운송장을 찾았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이의 집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최초 발견됐을 당시에 아이가 3살밖에 안 되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을 지목은 했는데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하고요. 부모를 찾을 방법도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발견된 곳을 가보니 택배 운송장이 있었고 택배 운송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 건물주의 연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가 보니 이제 어머니의 연락이 된 거고 당일날 어머니가 독감으로 급히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아이를 재워놓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혼자 남은 아이가 잠에서 깨서 집 밖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은 정말 다행인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가 네.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의 이 지문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두면 더 쉽게 또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등록 방법도 좀 쉽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문 등록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경찰서 가도 되고요. 파출소 가도 되고요. 그다음 파출소 말고 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지구대에서도 이게 가능하다. 그다음에 준비해 갈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뭐 아무 아이나 이렇게 지문 등록하면 안 되니까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그다음 심지어 이렇게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안 가도 어플이 있대요. 그러니까 안전드림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으니까 어플 통해서 이렇게 등록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 어린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꼭 등록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봅니다. 경북 영양군 지역비하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었죠.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 영양군 군수가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영상을 두고 극적 화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극적 화해라기보다는 피식대학 측의 뒤늦은 수습 이렇게 보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란이 발생한 게 3개월 전입니다. 5월 달에 이 영상이 게시된 이후에
지역이라든가 식당, 음식 뭐 해서 영양군에 대한 비하 영상이다라는 비판이 엄청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직후에 뭐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감소가 되고 또 계속 비난글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늦게라도 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영양군을 위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군수가 직접 출연해서 문제를 수습하고 이런 모습은 뭐 적정해 보입니다. 네, 일단 피스대학 측 어제 영양군과 협업한 홍보 영상 공개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 영양을 대한민국 수도로 하자. 영양에 지하철 한 개 뚫어볼까 이런 생각을 내가 든다는 얘기야. 그 강남이 GTS 있잖아. GTS랑 영양이랑 연결을 한번 해볼까 어떨까? 그리고 영양에 국제공항을 하나 만들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 말이야. 도쿄까지 지하 도로를 한번 뚫는 거야. 이 영양을 정말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영양 회장 영양에 빚졌어? 저 영상의 조회수가 현재 한 30만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 영양군이 재치있는 댓글까지 달아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글쎄요, 뭐 댓글도 재밌게 달았던데 뭐 영양 회장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시기적인 영양의 두들마을과 자작나무 숲으로 놀러 오이소.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못하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거든요. 지금 그 사이에 이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거는 오전 5시 정도였는데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는데 이게 구독한 게 조회수가 30만 8,797이에요. 또 늘었네요. 그 사이에 한 두어 시간 동안에 14,000이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좋아요가 14,000, 그다음에 답글이 1,600개가 달렸어요. 이 정도면 뭐 이런저런 그 뭐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영양군이나 아니면 피식대학이나 둘 다 전화위복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전화위복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반도에 이제 뜨겁고 습한 수증기를 뿌리고 간 이 태풍 이 종다리가요. 이 남쪽에 열대 수증기가 들어오는 길까지 터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종다리가 가고 난 이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종다리가 폭염을 강화시킬 만한 요인만 만들고 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9월 폭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청 레이더로 본 한반도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남긴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을 두텁게 덮었습니다. 문제는 이 수증기가 끝이 아니란 데 있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로 올라오며 만든 길을 통해 적도 인근의 뜨겁고 습한 열대 수증기가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얀 석탄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수증기를. 이게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열대 해양의 수증기가 우리나라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세력이 약한 종다리가 가고 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즉 종다리가 폭염을 강화시킬 요인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종다리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고온 현상이 당분간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태풍 종다리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9월 폭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 표면 온도는 9월 중순까지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고 서울 최장 열대야 일수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해리스 부통령의 황갈색 정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적인 옷차림을 고수했던 해리스가 파격 선택을 했다는 반응과 함께 10년 전 같은 색의 옷을 입어 논란이 됐던 오바마 전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등의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당대회 첫날 무대에 오른 해리스 부통령. When we fight, we win. God bless you, God bless 예정에 없던 깜짝 등장도 눈길을 끌었지만 황갈색 정장 차림은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정치인은 주요 행사에서 애국심을 강조하는 성조기 색깔인 파란색과 빨간색, 흰색 의상을 많이 입는데 이를 탈피했단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리스가 민주당 전당대회 관습을 넘어섰다고 평가했고 옷차림에 무신경하다는 쓸데없는 비판을 정면 돌파했다는 호평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해리스는 공식 석상에서 튀지 않는 보수적인 정장을 고수해왔습니다.
pretty casual. We've seen them in t-shirts and polos. That is sort of the polar opposite of the dress to the nines kind of style that we see with Kamala Harris.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과거 옷차림 논란까지 소환됐습니다. 지난 2014년 이슬람 국가 IS에 맞설 대책을 발표하면서 밝은 갈색 정장을 입어 반대 진영에 선 진지함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었는데 해리스가 이 비판을 풍자하려 했던 겁니다. 일각에선 여성 정치인 옷차림이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진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아직 덥지만 오늘 처서인데요. 가을 분위기가 나는 우리 주변의 풍경들이 보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처서는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죠. 올해는 처서가 다 되도록 더위가 극성이라 처서 매직이 없다고는 하지만 강원도 철원의 들판에는 추수가 한창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이상기후에 강한 신품종 벼로 일찍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아직 날씨가 더운데 추수가 벌써 시작이 됐네요. 또 주변에 가을 분위기가 나는 장면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수밭의 대표적인 가을 풍경인데요. 강릉의 수수밭에서는 참새들이 다 익은 수수를 쪼아 먹다 놀라 달아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코스모스도 활짝 피어 가을을 기다리고 있고 광주에서는 어린이들이 피투니아, 메리골드 등의 가을꽃을 심으며 처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더위 속에서도 우리 주변은 가을을 준비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며 연속 열대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31도, 대구는 3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80mm 이상, 이들 지역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비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리겠고 서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여러 절기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절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처서가 지나면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마법을 경험한다고 해서 처서 매직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올여름 처서 매직은 없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까지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남은 8월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